네, 오늘의 주제는요, 외로움과 소통입니다. Loneliness and Communication인데, 이거를 통해서 외로움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외로움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외로움을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를 코비드-19을 맞이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영화 온더 더 비치라는 영화를 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1959년에 그레고리 팩이 주연한 영화인데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미국하고 소련하고 핵전쟁이 일어나서 호주 위쪽의 북방부가 다 이렇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리죠. 그때 이제 그 어떤 모스 부에 의해서 북방부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어떤 미국의 잠수함이 그쪽을 찾아가 봤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바람에 의해서 모스 부호가 이렇게 신호를 주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2000년도에 다시 이렇게 리메이크가 되는데요. 이때는 소련이 없어지고 중국이 들어옵니다. 미국과 중국이 핵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호주 위쪽에 있는 북방구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이 되고 또 다른 신호가 북방구에서 와서 찾아가 봤더니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태양열에 의해서 노트북에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사람들이 전멸해버린 거죠. 이제 이 영화는 어떤 그런 슈퍼히어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공간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담담하게 그립니다. 이제 방사능이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요. 죽는 모습 속에 소린 인간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소풍을 가서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운동 같은 걸 하면서 어떤 가족은 이렇게 테이블에 쭉 이렇게 앉아서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이런 죽음의 모습을 담담하게 보여주는데요. 어쩌면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외로움을 너무나 싫어하는 동물이라서 죽는 순간까지도 관계 속에서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이 영화를 보시면 외로움에 대한 많은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소개해드립니다. 외로움을 좀 제너럴리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외로움이란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외로움이란 주관적 개념으로 사회적 커넥션 및 고립의 정도를 가지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로움의 정도는 개인이 사회와 소통하는 정도 그리고 단체 가입 및 활동 정도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2020 올해 초반에 미국 얘기입니다. 내셔널 서비에서 외로움을 측정을 해봤는데요. 젠저 제너레이션, 그러니까는 1995년에서 2019년에 태어난 사람들, 작년에 태어난 사람들한테는 안 물어봤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인구 중에서 79%가 외로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인구 중에서 71%가 본인이 외롭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베이비 부모 세대, 그러니까 40대 중초반에서부터 65세 중반까지, 65세 중반까지 세대들 중에서도 50%가 본인은 외롭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외로움은 세계적으로 유행병의 단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50만 명 이상의 히키코모리, 그러니까 자기 방 안에서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 안에서만 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50만 명 이상의 히키코모리가 존재한다고 얘기했고요. 영국에서는 10명 중에 4명이 만성적 외로움을 호소했습니다. 외로움과 사회격리는 유행병처럼 퍼져 있습니다. 요즘에 새로 나온 텀이 행동유행병이라고 하는데 이걸 외로움을 행동유행병으로 학자들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전에도 유럽, 중국, 미국 등지에서 응답자의 12에서 40%가 본인은 외롭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심각한 사회격리 및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은 정신질환 및 메디컬 질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좀 이따 좀 자세하게 해볼 텐데요. 어쨌든 간에 외로움은 정신질환과 메디컬 질환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팬데믹은 기존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외로움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기저질환으로 갖고 있는 환자들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적 격리를 하게 되겠죠. 따라서 더욱 외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기존의 서비스가 다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루어졌잖아요. 아웃페이션이든 FSP든 라이브라운드든 모든 것들이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루어지다가 이제 전화 화상으로 많이 이렇게 돌리게 되죠. 특히 화상보다는 또 전화를 많이 이용하던데요. 그로 인해서 어떤 컨택의 정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로움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UCLA 로닝 스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그 UCLA에서 만들어낸 그 외로움을 측정하는 스케일인데 원래는 버전 3까지 나왔고 총 문제는 20문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2010년도에 AARP라는 단체에서 10문항으로 줄여가지고 이제 그 주로 어른들을 대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버전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요거를 한번 참가하신 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첫 번째 질문. 많은 것을 혼자 함에 있어 당신은 얼마나 자주 불행함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1번은 전혀 아니면 1번, 아주 가끔이면 2번, 종종이면 3번, 그리고 항상, 그러면 4번이고요. 예, 그리고 2번 문항은 당신은 얼마만큼 주위에 대화 상대가 없음을 느끼십니까? 3번은 얼마나 자주 혼자 있는 것이 견디기 힘듭니까? 그리고 4번, 날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얼마나 자주 느끼십니까? 다섯 번째, 전화, 문자 오기를 기다린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6번, 얼마나 자주 외톨이가 되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일곱 번째, 주위 사람들과 연락 및 소통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자주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8번, 얼마나 자주 당신은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9번은요, 얼마나 자주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10번, 마지막입니다. 10번, 얼마나 자주 사람들로부터 거절 또는 제외당한다고 느끼십니까? 나온 숫자를 더해 보셔서 더해 보시면 이제 점수가 좀 나오거든요. 근데 20점 정도가 보통 사람이 나오는 평균 수치입니다. 그리고 25점이 넘으면 조금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고요. 만약에 30점 이상이 나왔을 때는 본인이 상당하게 외로움을 느끼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위에 혹시 이 스케일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한번 사용해 보시면 상대를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외로움을 이렇게 상황적 외로움과 만성적 외로움으로 나눠서 이렇게 리서치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상황적 외로움이라 한다면은 어떤 상황에 처해져서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우리처럼 팬데믹이나 혹은 살아가는 사람이 떠나서 아니면 새로운 공간을 우리가 이사를 가서 이런 등등의 상황적 변화에 의해서 외로움을 느끼는 상황을 상황적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지칭을 했고요. 만성적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이제 외로움이라는 것도 기저질환으로 있는 거죠. 누가 옆에 있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처해 있지 않건 꾸준히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을 이제 만성적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혀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 이 세 부류를 가지고 이제 리서치를 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메시지 샌더라고 한다면 이제 그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나의 의지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메시지 샌더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적 외로움에 처한 사람은 만성적 외로움 혹은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보다 메시지 샌더로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어떤 상황적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현 상황을 불완전한 상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것을 탈피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만성적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현 상황을 이렇게 본인의 상황, 즉 베이스라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샌더러스에는 모티베이션이 전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상황적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그들이 외로운 상황이 좀 더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동기부여도 높고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 교감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 측면에서는 상황적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나 만성적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처음 조사할 때 가설로는 이제 상황적 외로움을, 만성적 외로움을 느끼는 그룹이 가장 낮은 어떤 메시지 샌더이고, 그리고 이제 외로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이 가장 강한 메시지 샌더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나 만성적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보다는 상황적 외로움, 우리처럼 이렇게 팬데믹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울해하는 사람이 메시지 샌더로서, 다시 말해서 그 상황을 극복하고자 본인이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오랜 외로움은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은 비만, 운동 부족, 대기 오염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운 감정은 스트레스를 관장한 호르몬을 분비하고 그 호르몬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감염에 관한 저항을 약화시키며 심혈관 질환 및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감기에 더 자주 걸리고 우울증을 경험하며 심장질환 및 지적 능력 저하 및 수명도 짧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외로움으로 인한 사회적 커넥션이 적은 그룹일수록 더 높은 사망률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2015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을 확률이 26%가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수면 부족이나 숙취 혈압 이상 등으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 2015년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증, 걱정, 앵자이티죠. 자살 충동과 같은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따질 때 비만이나 흡연과 아주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비드 안에서의 외로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코비드-19는 외로움을 악화시킵니다. 일상적으로 친밀하게 가져오던 만남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 소통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SNS로 국한되기 때문에 더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SNS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더 큰 외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외로움은 경제적 약자에게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그렇죠. 왜냐하면 경제적 약자들은 비대면으로 가능한 직업을 가지기가 힘들죠. 그리고 본인의 잡을 지키기도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 다시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그 외로움은 악순환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자존감을 낮추고 무기력함 등등을 동반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은 또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외로움과 사회 건강. 이 건강적인 측면에서 정신 건강과 육체적 건강을 나눠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 상황에서 이런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영상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잠시 시청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격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독감과 우울증 등 소위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보도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경로당도 못 가고 TV로 외로움을 달래는 김금순 할머니. 안부를 엿주러 온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모처럼 웃음꽃을 피웁니다. 여기까지가 차 소리 들리고 사람 소리 들려 생각나네요. 김 할머니처럼 실내에서만 생활하면서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심리 상담을 해주는 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가장 많은 상담은 우울증입니다. 불안이나 우울을 호소하셔서 저희가 데일리로 매일 전화를 드리면서 안부도 묻고 전화 상담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는 편리한 카카오톡 열린 대화방을 개설했습니다. 전문가 상담은 물론 자가 격리자들끼리 서로 어려움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아주 쉽게 불안하고 우울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정신건강 문제를 이제 도와드릴 수 있도록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의들은 실내 생활을 오래 하면 누구나 두통과 소화불량, 수면 장애와 함께 집중력 저하, 무기력감, 불안감이 찾아온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집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것을 하라고 권유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생활, 그래서 충분한 수면, 적절한 식사, 그리고 가벼운 실내 운동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중요합니다. 일상이 멈춘 것 같은 요즘 긍정과 희망의 백신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현 팬데믹을 맞이해서 겪고 있는 저희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도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외로움, 사회격리, 그리고 건강, 정신건강 측면인데요. 2020년 8월 달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 스페인, 이탈리아, 이란, 미국, 터키, 네팔, 덴마크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앵자이티, 걱정을 하는 그런 질환을 갖는 어떤 환자가 6.33%에서 50.9%로 증가를 했고요. 디프레션은 우울증은 14%에서 48%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PTSD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고생하는 어떤 환자들의 수가 7%에서 53%까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psychological distress, 그러니까 심리적 고통을 받는 사람이 34%에서 38%로 증가했고, 그리고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8%에서 81%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저희 정신건강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케어기버 롤스테인이 뭐냐면 그 이제 집안에 혹시 만성적인 어떤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치매 환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애를 겪는 환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환자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케어기버 롤스테인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런 케어기버들은 가족들이 케어기버를 하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사회에서 주는 사회적으로 받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액티비티에 이렇게 의지를 해서 또 정부 지원이나 이런 데 의지를 해서 이렇게 돌보게 되는데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떤 파이낸셜 리소스도 혹시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본인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죠. 혹시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옛날에는 페이스 투 페이스 내가 이제 데리고 가면 됐는데 어느 공간에 이제는 그게 아니라 뭐 비디오로 한다고 해도 옆에 앉아 있어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그 얼마 전에 IHSS 도우미님을 통해 제가 알게 됐는데 처음에 팬데믹이 됐을 때 이게 내가 이 서비스를 프로바이드 하러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됐대요. 내가 가서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면 혹시 어르신들이 나 때문에 바이러스를 옮기지는 않을까. 그리고 어르신들 입장에서 도움이 필요한데 이 프로바이더가 오는 것도 그렇고 오지 않는 것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또 심리적 위축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돌봄 서비스의 질적, 양적으로 저하가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외로움과 사회격리는 모든 죽음을 이야기하는 독립적 위기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움 자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고독사가 심심찮게 보고가 되는데요. 얼마 전 그 한국에서 영화배우 이미지 씨가 사후 2주 만에 발견이 됐고, 연극배우 김문아 씨도 사후 5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고독사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유명하신 분들도 그 외로움이라는 병 때문에 고독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질병과도 같은 존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외로움은 자살 이용과도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그 어르신들일수록 자살 생각을 하거나 또 자살했을 때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살 시도를 손등을 살짝 끊는 것도 자살이 시도지만 이런 것보다는 한 번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총을 쓴다거나 목을 매단다거나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자살을 시도했을 때 성공률로 이렇게 기출되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극단적이 되어간다는 거죠. 외로움은 여러 종류의 육체적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상승된 수축기 혈압, 심장질환, 관상동맥과 관련된 죽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과 외롭지 않은 사람이 같은 시간을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좀 더 그 잠의 질에서 7% 정도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잘못된 자가 건강 진단, 시력 감퇴, 삶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등이 우울증을 증가시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어르신들을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자주 이렇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집에만 계셨는지 몰라도 이렇게 통화를 하면 말씀하시기 싫어증 같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작은 심틈도 큰 병으로 그러니까 기침 한번 하면 내가 코로나 걸린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잘못된 자가 건강 진단을 하시는 거죠. 그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들이. 외로움이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생리학적 스트레스와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비정상적인 스트레스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고 개인의 루틴을 파괴합니다. 또 건강하지 않는 상황으로 개인을 이끌게 되죠. 다시 말해서 흡연이나 또 음주를 과하게 한다든가 운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또한 나쁜 음식들,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이제 메디컬 어드바이스 같은 걸 무시하게 되죠. 그래서 더욱더 안 좋은 영향을 개인의 신체에 미치게 됩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 이제 마지막 챕터가 될 텐데요. 어떤 단체 혹은 자원봉사에
가입해서 활동하기. 얼마 전에 그 연구 결과가 있는데 처음에 외로움을 호소했던 사람들이 어떤 단체 혹은 자원봉사에 가입한 이후로 그들의 외로움 지수가 75%에서 57%까지 감소한, 75에서 57%까지 감소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어떤 단체에 가입할 수는 없지만 이런 온라인 단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페이스북을 통한 그런 단체라든지 그런 데 가입하셔서 활동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팬데믹으로 소셜 디스턴스가 필요하지만 CDC 가이드라인 안에서 사회적 조책이 필요합니다. 재미있는 영상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뭐 이게 미국에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와 격리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해온 심리 상담을 일반 국민에게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독일에서는 건강한 방법으로 이웃과 함께 코로나 우울증 극복에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겨울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시작된 흥겨운 음악 소리. 아파트 발코니에서도 거리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동작을 따라합니다. 이동 제한으로 발이 묶인 사람들을 위해 벌써 석 달째 진행되는 건강체조 프로젝트입니다. Wir haben uns am Anfang eingesperrt gefühlt, weil wir nicht mehr so raus konnten. Wir fanden das ganz toll, weil es so ein bisschen gute Laune auch machte und man sich bewegt. Ja? Und ja, das war schön, dass alle in der Zeit dann am Anfang dann gut drauf waren in der halben Stunde. 이 프로젝트를 고안해낸 파토 씨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헬스 트레이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직자가 됐지만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이웃과 소통하는 방법을 고심한 끝에 이 운동법을 떠올렸습니다. So everybody since the first day were like, yeah, well, what is happening? And I remember that, we start like side-to-siding and then like jumping and then like clapping. And in that moment, like my whole world like froze. And I got like goosebumps in the whole body. I was like, this is happening right here and this is happening right now. 지난 3월 중순부터 봉쇄령이 내려진 독일에서는 사회와 격리된 생활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우울감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우울 증상을 가진 청년층이 급증하면서 심리적 방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이 프로젝트가 관심과 인기를 끌게 된 이유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 외로움을 느꼈다는 거죠. 짧은 순간만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불안이 커지는 지금 독일에서 선보인 체조 프로젝트가 심리 반역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YTN 월드 김겨울입니다. 이 한인타운이나 미국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한인사회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창조적으로 한번 이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고민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보고 있는데 제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아주 창조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가 될 것 같습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 SNS. 사람들은 이렇게 핸드폰, 컴퓨터 중독 등을 걱정하지만 최근 하버드 공공헬스대학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사람들은 디지털 행위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소통을 한다라고 합니다. 또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SNS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위기를 좀 극복하는 도구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하지 않다면 배움의 기회로. 우리 어르신들을 제외하고는 다들 SNS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어르신들도 카톡 정도는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카톡도 보면 페이스 투 페이스 통화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통화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모른다고 한다면 그런 거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 자체가 사회적 소통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디오 챗, 줌이나 스카이프나 마이크로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각자 영화를 보고 몇 시에 만나서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던가, 티타임을 갖는다던가, 아니면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팀이나 이런 것들을 오픈해놓고 같이 저녁을 같이 먹는 것도 나쁘지 않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상하겠지만 익숙해지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독서 모임 같은 경우에도 책을 읽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얼굴을 보면서 독서 모임 같은 거 또는 성경 모임이나 기도 모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그리고 같이 만나서 하는 것보다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잘만 활용한다면 충분히 저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미닛 카인드니스 이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SNS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자기 글에 댓글을 달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 SNS나 상대가 올린 글에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아주고 이메일 같은 걸 통해서 안부도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대를 칭찬해 주는 거죠. 좋은 글들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내가 쓴 글에 댓글이 달리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가 쓴 글에 댓글이 달리고 그 댓글에 또 좋은 댓글이 달리면 우리의 도파민이 자극이 된다고 합니다. 그 도파민이 자극이 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분, 2분이면 됩니다. 그죠? 그런 시간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아주고 또 댓글에 또 댓글을 달아주고 또 그렇게 소통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깊게 그리고 더 넓게 일단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존에 알고 계셨던 분들 있잖아요. 하지만 좀 소원했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거나 그리고 SNS를 통해서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연락을 한다든가 좀 더 기존에 알고 있는 분들하고 좀 더 깊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고요. 더 넓게는 무슨 말씀이냐면 잘 몰랐지만 한번 알고 싶은 사람들, 사귀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SNS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로운 사람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거를 받는 사람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거거든요. 어쩌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기, 누군가가 먼저 자신에게 손을 내밀기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딸 같은 경우가 살짝 우울증에 빠졌어요.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뭐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인데 너무너무나 애랑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소통하고 싶은데 그게 뭐 제가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학교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반 친구 중에 가장 친한 친구의 그 전화번호, 그러니까 그 페이스타임을 이용해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시간 정해놓고 둘이 소통하게 하거든요. 그거 되게 좋아하고 또 다른 친구하고는 그 연락이 안 돼서 결국은 그 친구하고는 아날로그로 편지를 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주고받는데 그 편지를 또 기다리는 맛이 또 재미가 있나 봐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글만 쓰다가 나중에는 편지에 막 그림도 그리고 이것저것 넣어가면서 너무너무 재밌게 아날로그로 또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뭐 처음엔 좀 이상하지만 하면 괜찮구나. 또 이렇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구나.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하지 않았던 거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동호회에 한번 가입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의 생각이나 철학 등이 잘 맞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고요. 요즘은 또 여러 가지 또 많습니다. 그죠? 뭐 정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치 관련된 단체에 많이 가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취미생활 같은 거, 사진 동호회나 이런 온라인 동호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입하셔가지고 잘 모르지만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 소통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께서 많은 위로를 드리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창의적인 인간인데 이거는 뭐 좀 이거랑 상관없는 얘기지만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안데르탈인가 호모사피엔스가라는 종이 있었죠. 둘이 경쟁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누르고 이제 인류의 최고 포식자가 되었죠. 근데 그때로 돌아가 보면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류의 조상보다 머리도 더 좋았고 또 싸움도 더 잘했다고 해요. 근데 결국은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누르고 인류 최고의 포식자가 되었죠. 그 원인이 단 한 가지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뭐냐면 호모사피엔스는 보이지 않는 것,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호모사피엔스가 살았던 그런 동굴에 가보면 꼭 빠지지 않는 것들이 주술적인 그림, 어떤 종교에 대한 그림, 신에 대한 그림 그런 것들이 항상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못한 신을 상상하고 믿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상력은 협동이나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극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상상력을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거죠. 우리 조상들이.
따라서 이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현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창의적인 인간이 돼서 익숙하지 않은 것,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머리로 그리고 한번 시행해 보는 한 발짝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리소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모셔널 스포츠 원라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액세스 1800-854-7771로 전화하시면 영문으로 된 안내문이 나옵니다. 그럴 때 다 듣지 마시고 바로 2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한국인 상담원이 근무를 하는데요. 일요일부터 수요일 10시 반에서 9시, 또 수요일, 토요일 10시 반에서 9시. 이걸 왜 이렇게 나눠놨냐면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여성분이 계시고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남성분이 있습니다. 혹시 누구를 특정하게 바꿔달라고 하실 수는 없는데 코리안 스피킹 하시면 바로 연결이 되니까 남자 테라피스트가 편하신 분은 수요일에서 토요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성 테라피스트가 편하신 분은 일요일에서 수요일 날 전화하시면 한국말을 하시는 테라피스트 연결이 됩니다. 이 외의 시간에는 또 저희가 통역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하셔서 코리안 스피킹 플리즈 하면 트랜슬레이터를 연결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을 가운데 두시고 소통하시면 됩니다. 이 웜라인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이모셔널 서포트 외에 사회복지 관련된 서비스도 제공하거든요. 메디케어, 메디칼, SSI, 칼패시, GR, 푸드스탬 등등의 정보도 드리는데 저희가 신청을 대행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방법까지는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전화하셔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실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아닌데 어떤 분들은 여기 주변에 프리 클래스라든지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동호회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많이 해 주시는데 좀 이렇게 좀 그런 걸 찾을 수 있는 리소스가 있는지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제가 좀 리서치 해보니까 라디오 코리아에 많고요. 라디오 코리아의 동호회에 보니까 거기에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LA에서 하시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라디오 코리아에 들어가시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카페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이제 일요일마다 축구를 하는데 저는 라디오 코리아에서 동호회를 찾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고 이제 가서 축구를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정도밖에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연령층이 뭐랄까 우리 약간 노령층에 이렇게 포함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외로움을 좀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리소스라든지 어떻게 좀 주실 수 있는 조언이 좀 있으신지. 65세가 되고 그다음에 메디칼이 있고 어떤 메디칼한 그런 진단이 있다면 양로보건센터를 한번 놓고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양로보건센터는 이렇게 LA 한인타운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리안을 베이스로 하는 되게 많고요. 지금 팬데믹이긴 하지만 인테이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환자로 등록할 수 있고요. 하시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할 텐데 보통 이제 양로센터를 보니까 간호사 선생님이나 소셜워커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연락을 하고 이렇게 어떤 상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전화 통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센터를 보니까 카톡으로 하는 통화 있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서로 소통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굉장히 제가 좀 좋은 아이디어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양로보건센터에 등록하시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팬데믹이 아닌 상황에서는 양로보건센터에 이렇게 나가실 수가 있어요. 분이 아픈 상태에 따라서 일주일에 5번도 갈 수 있고 2번도 갈 수 있는데 지금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대신에 이제 저희가 보니까 양로보건센터에서 점심 서비스를 하는 것 같아요. 건강 상태가 일주일에 4번을 가야 되는 건강 상태면 센터에서 4번 정도를 점심을 직접 갖다 드리더라고요, 집으로. 그렇게 갖다 드리면서 또 이렇게 소통하시는 것 같고. 그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양로보건센터를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LA 한인타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ADHD,
라고 구글에 쳐보시면 Adult Healthcare Center거든요, 이름이. 그러면 종류에 따라 쭉 나오는데 전화해보시면 한국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시면 됩니다. 네. 지금 채팅에 올라오셨는데 제스민 님께서 양로센터 신청이 그 팬데믹 때문에 간소화되어서 더 편하게 등록하실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스태프들이 연락도 해주시면서 아침, 점심 배달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혹시 의사 선생님 추천이 필요한가요? 하고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주치의가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팬데믹 이전으로 하자면 그 이제 주치의가 사인을 해줘야 됩니다. 주치의 레퍼럴로 갖고 하는 거거든요. 주치의한테 가도 주치의들도 많이 주치의가 한인타운에 있다면 주치의들도 많은 정보가 있을 거예요. 어느 양로모 센터가. 왜냐하면 그런 환자들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그럼 주치의한테 얘기를 해주면 주치의가 레퍼럴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가지고 가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 선생님은 그 채팅에 지금 노인 아파트에서도 액티비티 센터들이 그 안에 있는 그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그 액티비티 센터를 또 사용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서류가 그 제스민님이 올려주셨는데 2장짜리 서류를 뭐 주치의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좀 올려주셨습니다. 또 질문인데 이런 팬데믹 상태에서 가장 힘든 분들이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리소스가 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아는 게 없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모셔널 원라인에 전화하시면 그래도 좀 이모셔널 스포트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신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원하시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LA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본인이 갖고 있는 신분과는 관계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디칼이나 메디케어 이런 건 아니죠. 이런 건 아닌데 어떤 파이낸스 관련된 거 말고 여러 가지 이모셔널 스포츠나 테라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니까 LA 카운티에 연락하시면 액세스에 연락하시면 그 원하시는 대로 연결을 시켜드릴 겁니다. 예. 그리고 저번에 그 에릭지 선생님 KYCC에서 오신 에릭지 선생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 정신건강 서비스 면에 있어서는 그 카운티에서 그 인슈런스가 없더라도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인슈런스에 대해서 먼저 걱정하시기보다는 먼저 그 로컬에 있는 정신건강 클리닉 카운티에 관련된 곳에 연락을 하셔서 본인 그 사정을 이렇게 설명하시면 그리고 본인 뭐 정보나 이렇게 본인 성함 뭐 이런 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문의를 하시고 좀 설명을 해주시면 그쪽에서도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드리기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가족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살지 않는 이상 아무래도 많이 걱정이 될 텐데요. 좀 긍정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다들 전화기는 갖고 있으니까 이게 알고는 있지만 실행하기가 힘든데 카톡은 정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시간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하루에 한 번이면 한 번 정해놓고 화상으로 만약에 이렇게 뵙지 못할 상황이 생기면 꼭 그렇게 통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냥 전화로 하는 것과 이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는 게 엄청난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작은 일이지만 또 실행하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위에 어르신들이 있으시면 가능하면 뭐 이렇게 문자보다는 전화통화보다는 페이스 투 페이스, 그러니까 그 화상이 좋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셔서 그렇게 슬기롭게 보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에 그 PMRT 쪽으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 크라이시스 때문에 한인 분들도 좀 많이 증가했는데요. 보면은 아이들도 많이 증가를 했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방학이 되고 학교를 안 가면 아이들 관련된 전화는 별로 안 왔는데 요즘에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저께도 뭐 아이 하나가 이제 제가 봤을 때 어저스먼 디소더 같은데 못 견디는 거예요. 집에 있는 못 견뎌서 막 그냥 그 친구 만난다고 나가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많은데 그 한인 관련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이제 답답하고 화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저희한테 전화가 오죠. 전화가 오는데 딱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 특유의 그 본인의 그 가족들을 이렇게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으니 뭐라도 이렇게 심틈을 미니마이즈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해서 저래 막상 물어보면 뭐 이것 때문에 뭐 잡혀가지 않을까 뭐 그런 여러 가지 걱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미니마이즈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멘탈 헬스 심틈 때문에 뭐 바이폴러가 있다고 해서 디프레션이 있다고 해서 아니면 조현병이 있다고 해서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그 병으로 인해서 그 병을 가진 당사자나 아니면 그 병을 돌봐주는 주위 사람들이 어떤 세이프티 역량이 있느냐, 세이프티죠. 거기에 역량이 있을 때만 이렇게 병원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숙지하시고 전화하셔서 이제 와서 물어 설명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아픈 걸 알겠는데 또 와시는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얘가 뭐 나를 때리려고 한다든지 밀친다고 한다든지 죽인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굉장히 좀 이렇게 미니마이즈 하시는 것 같아요. 잡혀갈까 봐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그런 분이 있으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해 주신 윤수태 선생님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럼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